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너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아웃 76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후원이 없습니다. 이거 몇 주 후원이 계속 없는 것 같은데 정기 후원은 있는 거잖아요. 정기 후원만 유지되고 있는 네. 거죠. 네. 정기 후원이 더 좋은 거죠. 네, 정기 후원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회성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 카카오페이나 페이트리온 그리고 팟빵 통해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만났네요. 저는 한 2, 3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피님 바쁘셔서. CP님 항상 집 사러 바빠서. 가고 막. CP님이 요즘 저희 버리고 이제 다른 거 하고 있어서. 아 정말요? 맞아요. 네, MDD라고 엔디디 뭔가요? 보셨나요? 입코딩? 마우스 드라이브는 디벨롭먼트. 네, 맞아요.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었고 낙교님이 너무 몸을 사려가지고 네. 뭐만 하면 다 편집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MDD는 약간 회사에 이제 좀 어린 분들이 있어서 네. 편집 안 해요. 그 논란이 되는 거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MDD 뭐지? 지금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네, 공개 안 한 거에 보면 첫 시작에 제가 이상하게 편집해 놓은 거 있어요. 프론트 개발자들이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개발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악성 어그로 인터넷 편집. 어그로. 네, 악성 편집 어그로. 근데 CP님 편집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거 그래요? 할 때는 그런 거 안 해주시는데. 아니죠. 여기는 뭐 그거 하려 그러면 그 부분 다 잘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게 사실- 어그로로 끄는 그 조회수나 음. 트래픽도 결국은 내 트래픽이다 이런 근데 개념인가요? 어그로 했지만 제가 봤는데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구독자가 20명도 안 될걸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이제 네. 그 중에 하나 빵 터지면은 이제 네. 그래서 저희도 지분이 있어요. 저희 거 장비로 녹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저희 믹스풀이. 믹스풀이랑 이제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도 갖다 쓰고. 그래서 저희 지분이 있어요. 잘 그러네요. 되면 이제 네네. 좋은 거고. 잘 되면 뭐가 좋은 거죠? 모르겠어요. 일단 뭐 지분이 있으니까. 채널 협약? 채널 협약해도 어차피 이렇게 논란이 되는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 아 그 아무리 100만 유튜버가 밀어줘도 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렇긴 하죠. 아무튼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조용히 저희는 네. 본분을 지켜가면서. 그죠. 이거 이야기해 주세요. 단신. 단신? 저희가 뭔지 몰라요. 네네. 뭐가 있죠 지금? 보틀로켓 뭔지 몰라요.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마존에서 오픈소스로 컨테이너용 운영체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대충 읽어봤을 때는 리눅스 기반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좋은지까지는 사실 잘 안 봤어요. 뭐예요?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너굴님이 적어주신 건데 저한테 설명하라고. 네. 이쪽은 잘 아시니까 낙교님이 아,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예전에 그 컨테이너 최적화된 OS로 코어OS 뭐 이런 애들도 있었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네. 코어OS는 지금 레드햇이 인수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좀 사라진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운영체제라는 게 사실은 되게 무거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고 우리가 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유틸리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도커로 돌릴 거니까 도커만 돌아가면 돼. 이런 느낌이고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걸 넘어서 운영 체제 자체도 최적화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운영체제의 역할이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도 ECS를 쓰고 뭐 쿠버네티스 쓰면은 운영체제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컨트롤 할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운영 체제가 거의 런타임 수준이잖아요. 도커 런타임. 그렇긴 한데 그쵸. 가끔 뭐 네. 설치하잖아요. 커스텀 깔아야 되고 뭐 때문에. 가끔 설치하긴 하는데 진짜 가끔이고 옛날같이 서버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적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점점 더 서버에 그 들어가서 그 문제를 찾기 위한 도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어색해지는 거죠. 리눅스 서버를 관리할 때랑 도커를 돌릴 때랑 보는 게 완전 달라지니까 네. 그렇게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새는 저희는 아직 도입 안 하긴 했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예 API 쪽으로 접속하는 것도 뚫고 해가지고 SSH도 굳이 많이 쓸 필요 없어졌고 네. 그런 것도 다 막아버리니까 보안적인 그쵸. 면에서도 크게 문제될 거 없어지고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OS가 기억해 보면은 네. 너무 빠른 선구주자였던 거죠. 코어OS가 도커 나오자마자 바로 튀어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인수되면서 잘 됐던 것 같긴 한데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도 기억해 보면 저희 전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스마트 스터디에서도 네. 그때 저희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로 이제 VP라고 해야 되나? 저희 부사장? 저희 아니 부사장은 아니고 네. 저희 팀의 그 리더 분이 네. 옛날에 컴퓨터 보면은 되게 이상한 컴퓨터 있더라고요.
컴퓨터인데 되게 작은 컴퓨터를 막 여러 개 꼽아 쓰는 컴퓨터? 렉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렉 말고 서버 렉 말고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뭐 컴퓨터 그 뭐라 블레이드 서버라고 하나? 블레이드 서버. 네. 맞나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기억나요. 컴퓨터를 뭔가 좀 최적화되어 있는 조그만 미니 컴퓨터를 12개를 꼽아서 이제 쓰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거기다가 코어 OS 클러스 올리시겠다고 막 맞아요, 작업하시고 맞아요. 조금 올려서 쓰긴 했었죠. 근데 코어 OS는 진짜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분투를 쓰거나 아마존 리눅스를 쓰면은 네. 거기서 뭔가 모니터링 하기 위한 패키지 같은 게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럼 뭐 apt-get 쓰거나 써서 설치해서 쓰잖아요. 코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운영 체제를 보기 위한 뭔가 특별한 또 컨테이너를 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또 모니터링을 하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었죠. 네. 막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클래스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네. 코어에서도 패키지는 있지 않았어요? 패키지 시스템? 없어요. 설치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뭔가 이상한 컨테이너를 또 띄워가지고 그 툴박스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작업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버틀로켓도 보면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패키지 시스템을 없애버렸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 시대요? 옛날에 서버 관리하기 힘들어서 네. 패키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얘네들 입장에서는 패키지 시스템 때문에 오류가 많고 네. 그쵸. 꼬이는 게 많으니까 맞죠. 진짜 필요한 거는 그냥 거의 이미지 기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애들 말로는 아마 여러 개를 뭐 갖다가 붙이는 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뭘 그 도커 실행에 꼭 필요한 뭔가를 깔아야 되면 꼬일 일이 없고 롤백이 가능하대요. 쉽게. 원래 패키지 시스템 롤백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애들이 말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도커에 그 인스턴스에 특화된 뭔가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치하는 방법이 엄청 복잡하거나 힘들거나. 아마존 보틀로켓 지원을 안 해줘서 아예 못 쓰거나 그쵸. 이 상황이 문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버그 패치가 나왔는데 그쵸. 보틀로켓용으로는 아직 뭐 바이너리가 안 나왔다거나 이러면 우리로 치면은 그 데이터독 그 인스턴스 모니터링 때문에 뭔가를 거기 깔아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깔리기 시작하면은 힘든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코어OS도 거의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게 결국 그 OS 자체의 버전이 엄청 중요했었고 그걸 채널별로 나눴는데 업데이트하는 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 패키지도 전혀 없으니까 뭐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저는 결론적으로는 굳이 리눅스를 안 쓸 이유가 없으면은 이게 최적화돼 있긴 하지만은 리눅스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네, 그게 훨씬 편하니까 사실 문제 생겼을 때. 익숙하고. 네. 이게-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파게이트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뭐 ECS 파게이트든 EKS든 그런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보틀로켓은 약간 그 중간쯤에서 네. 있는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좋을지 이게 이걸 썼을 때 그 부분은 코어OS도 약간 증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도태됐던 것 같고 보틀로켓도 약간 그런 의문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버틀로켓 적어도 데이터독은 붙겠네요. 그 페이지 밑에 보니까 써있네. 데이터독. 네. BM이 이야기한 거 뭐 뉴렐릭, 그러니까 뉴렐릭 데이터독 이런 모니터링 회사들이랑 이미 네. 다 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 마이크로나 요새 많이 붙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냥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쵸. 그렇군요. 로빈후드 다운은 지난번에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이야기 했는데 그때 이틀 연속으로 한번 다운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날짜 확인을 안 적어놨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다운이 됐었어요. 또 네네. 그래서 아이고. 총 한 3번 정도 네. 다운이 됐고 조금 재밌는 포인트는 저는 이제 약간 요새 장의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나스닥도 지난주 금요일에 10% 떨어지고 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이 출렁출렁 한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지난주 금요일에 열자마자 12%인가 검은 떨어졌을 금요일이라고 거예요. 그랬죠. 네, 바로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열렸는데 10% 떨어지고 네. 그러다가 좀씩 6%가 올라가고서 음. 장 끝나기 직전에 이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거 7, 8월까지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12%까지 네. 떨어지고 근데 어제 또 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전 재밌는 게 약간 이제 주식 보는 것보다 로빈후드 스테이터스 페이지 보는 거 그거 꼭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얘네 지금 잘 많이 되고 있나? 몰리니까. 네. 아. 근데 요새는 잘 버티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총 한 3번 정도의 장애를 겪었죠. 그 장애 관련해서 로빈후 트위터 계정이 뭔가 농담하지 않았었나요?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네.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주에만 3번인가 2번인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봤나 봐요. 로빈후드 뭘 장애난 거 아니냐고.
서킷 브레이커 걸렸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은 15분 동안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뉴욕 시장 기준으로 7%가 떨어지면은 서킷 브레이커 한 번 걸리고 또 13%가 걸리면 또 한 번 걸리고 20%가 걸리면 그때는 아예 장 정지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7%가 떨어져서 걸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로빈후드 장애는 아니다. 장애가 아니다. Not by 로빈후드 이렇게 쓴 거죠. Not by 로빈후드. 네. 프로그램 구현할 때 서킷 브레이커를 고려 안 했나 보네요. 알림 메시지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지 트위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계속 장애가 났었으니까 약간 신뢰가 좀 떨어진 거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한국 쪽에도 조금씩 얘기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키움도 해외 거래 안 됐었다고 하고 1시간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거래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니까 엄청나게 폭증을 하는데 그런 이 정도까지 폭증하는 시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거 비트코인이었으면 바로 음모론 나왔는데 거래소가 문 닫고 자기들이 거래한 거 아니냐고. 로빈후드는 심지어 코인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네, 코인도 있어요. 코인도 있네. 그래서 장애난 시간을 보면은 장시간보다 길어요. 그 그래요? 새벽부터 안 됐어요. 자기들 진짜 비트코인 코인의 세계 그 룰을 따른 거 아니야? 문 닫고 그랬을 수도 있죠. 너무 폭락하니까 폭등하거나. 그래서 아무튼 요게 좀 컸어서 약간 좀 대응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큰 장애였어서. 모르겠어. 로빈후드 쓰는 줄 모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증권사 타고 하는데 무슨 로빈후드 만약 우리로 치면 토스 같은 게 안 되면 그냥 은행 앱을 쓰는 거라 사실 장애 나면 걔들 서비스가 근데 여기는 크겠지. 계좌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돈에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게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용자 이탈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그런 건 아마 정보를 공개 안 할 거니까 얼마나 이탈될지 그런 것들 좀 공개가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장애를 겪었을 때 효과 같은 것들. 수익에는 바로 나겠죠. 얘들은 상장사 아니에요? 상장사는 아니에요. 지금 상장사 아니고 한 10조 가치 정도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10조인데 왜 상장을 안 하지? 뭐 아직까지는 더 투자금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엄청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라서 재밌어요. 그때 보시지 않았어요? 에디가 한번 보여줬는데 코인 거래 들어가면 3D로 나와요 그래프가. 그래요? 잘 안 봤어요. 엄청 힙한. 근데 뭐 틱 단위로 보인다는 틱이 아니라 그 3D 그래프로 나와요. 코인이라고. 코인이라서? 네, 그 약간 매트릭스처럼 이제 그래프가 입체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입체처럼? 네. 실제로 3D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는 2D인데 밑에 이제 이렇게 입체 접어놓은 것처럼 해놓으니까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차트가. 아무튼 좀 특이한 회사. 잘 될 것 같아요. 코인 쪽에서 뭐 업비트나 이런 거 장애 나도 계속 잘 되는데 은행도 장애 나도 잘 되고 카톡도 장애 나도 잘 되잖아요 지금. 심지어 은행들이 털려도 지금 약간 저는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로빈후드는 되게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10조짜리 데카콘인가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수용량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계획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보통 2배, 3배를 이렇게 잡아놓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비효율적이니까. 근데 은행들이 이렇게 크게 안 터지는 거 보면은 걔네는 이미 수용량을 훨씬 크게 잡아놓고 운영을 하는 건가? 뭐 다른 게 있나?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은행들도 가끔 터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터지긴 하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뭐 DB CPU 뭐 한 자릿수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5% 이하로. 그럴 수 있죠. 은행이 뭐 차세대 시스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막 장비 장난 아니게 큰 거 좋은 거만 사요. 그것도 그러네. 애초에 스케일링 되지도 않기도 하지만 막 몇천억 프로젝트 막 이러니까 뭐 웬만한 스타트업 들어갈 정도로 차세대 프로젝트를 그것도 한 5년 뭐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 걸로 버티는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아마 지금이 거래량 같은 것들은 거의 역대급일 것 같긴 해서 어느 나라든. 아니죠. 팩트를 확실하게 찝어주셔야죠. 네? 팩트요? 거래량이 보진 않았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뭐 팔려고 한 데도 많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사람도 많고. 원래 활발할 때는 비트코인 봐봐요. 폭락할 때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막 변동이 심하고, 그러니까 막 폭락 시작 시점엔 그런데 옛날에 그 막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나 뭐 폭락할 때 비하면 지금은 이제 이미 약발이 떨어져서 거래량 자체가 엄청
적잖아요. 지금은 막 해봤자 그러니까 거래금은 모르겠는데 트랜잭션 자체는 많을 것 같긴 해서 적지 않을까? 미국은 거래세를 그런가? 받잖아요. 아 거래세를 안 받죠? 그걸 안 받아요. 아 네. 그럼 클 수도 있겠다. 맞나? 한국은 반대로 거래세를 받으니까 모르겠네요. 한국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인버스를 틱 단위로 또 레버리지랑 거래하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하네. 근데 여기도 잠깐 검색해봤는데 한국도 거래 대금이 터졌다고 엄청 많이 거래된 것 같아요. 많이 됐다고요? 아 근데 2016년이네.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주식 얘기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로빈후드 때문에 좀 재밌었어서 네. 네. 저희 원래 그 정체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장애 방송. 아 그렇죠. 장애 방송. 좀 이따 기회 되면 다른 장애도 얘기 한번 할게요. 또 있나요? 네. 카카오. 네. 아 그리고 네네. 요즘 이제 대국민 공지사항이 되어버린 이 재난 경보 문자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 경보 문자를 이제 받았는데 주말이었어요. 근데 네네. 아이폰인 저는 안드로이드라서 이거를 그냥 그 진동으로 바꿔놨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그 설정이 없나 봐요. 재난 경보 문자가 무조건 그 소리로 나요. 삥삥하는 그 소리가 없는데 맞아요. 너무 커가지고 좀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아내가 저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보니까 재난 알림을 끄는 옵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껐더니 이거 어떻게 껐어? 그래서 좀 구글 검색해봐. 그래서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났더니 아니 왜 아이폰 재난 문자는 이렇게 좀 시끄러운 거야. 이제 좀 궁금하던 차에 트윗을 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안내 문자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아이폰에서 설정이 되는가 봐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할까 하고 들고 왔는데 이게 큰 골격은 그렇더라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이 안전 안내 문자 혹은 공중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LTE 규격을 만들 때 거기다가 어떤 패킷을 보내면 그걸 받은 핸드폰들이 다 이제 경보를 하도록 했는데 요 패킷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킷 앞 글자 몇 개를 따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경보 문자의 어떤 등급을 나눈 상황인데 그 등급이 표준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이폰은 우리나라 표준을 인식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낸 경보 문자를 무조건 최고 등급의 알람으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삐용삐용하는 큰 소리를 낸다. 아이폰이. 네. 근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외국 폰이면 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아이폰은 그걸 진동으로 바꾸는 옵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네네. 소리로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지금 이거 강성우님이 쓰신 거 네, 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트윗 스레드? 네. 지금 뭐 슬로우 뉴스 기사가 네, 이제 슬로우 좀 뉴스 자세히 기사도 설명해 있고, 져 있는데 여기 있기로는 미국이나 EAS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긴급 알림 시스템에 단계가 3개라 그러죠. 전시 상황이라는 극단적인 위협 경고, 네네. 그리고 지진 같은 자연재해의 심각한 위협 경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미성년자 실종 이런 걸 좀 외국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는 엠버 경고 3단계가 있고 여기에는 EU는 여기에다가 인포라 그래서 그 단순 알림 정보 같은 것까지 카테고리를 추가했대요. 네. 근데 한국은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 코드를 미국은 저거를 ABC 뭐 이렇게 했으면 한국은 갑자기 우리는 기억 니은만 할래 하니까 그 미국 개발자 그쪽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억 니은을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국제 표준 같은 미국과 EU를 따라서 딱 그것만 구현해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전 국민한테 보내려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래서 기지국에 붙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뿌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는 지역을 특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강남 지역에 있는 기지국에 뿌린다 이러면 이제 그 기지국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받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예를 들면 뭐 하남시 거주자인데 강남으로 출근을 했다. 그럼 강남시에서 보내는 그런 문자는 받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굉장히 긴급 상황에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수신 그 할 수 있는 바이트 수를 제한을 많이 걸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요즘은 그 문자 내용 보면 또 길잖아요. 뭐 어느 동선 확진자 뭐 이렇게 얘기들 하니까 그래서 2번씩 나눠서 끊어서 보내는 이유가 또 이제 그 제한이 좀 규격이 확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스트릭트해서 그렇게 보낸다고.
그러니까 사실 갤럭시를 쓰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설정 끄지도 않아도 심지어 저는 알아서 그냥 무음처럼 와요. 그러니까 한국엔 지금 긴급 재난 문자랑 안전 안내 두 개가 있고 네. 안전 안내를 이제 삼성이랑 해서 구현을 해놔가지고 진동도 안 와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알아서 이제 보여지는 상태고 아까 말한 대로 기지국 단위로 뿌리긴 하는데 이게 아이폰은 아까 끄잖아요. 네. 근데 끄는 거 몰라서 계속 받는 분도 있는데 아마 요즘에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막 성남시, 용인시 막 이런 데는 맞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대구도 그 전에 그랬을 거고 그 사람들은 다 껐을 텐데 여기까지는 양호해요. 어쨌든 이게 국제 표준으로 있는 그 알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들은 이걸 안 해놨거든요. 자동차? 네. 그게 자동차도 알림 받는 시스템이 DMB 신호를 타서 오. 자동차의 알림이 이게 긴급 알림이 똑같이 와요. 네. 근데 제가 코나 이제 전기차를 타는데 코나 전기차는 거의 현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제네시스급에만 들어가는 것도. 근데 이런 긴급 재난에 대한 알림은 안 와요. 근데 지금 벤츠, BMW 저는 이제 최근에 와이프 때문에 볼보를 샀는데 얘네들은 그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비슷해요. 오. 기지국 기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차를 타고 서울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뿌리고 있냐면 정부 쪽에서 그 만약 이 사람이 뭐 특정 여기 동네를 왔잖아요. 그럼 그 기지국 기반으로 뿌려버려요. 이 기지국에 들어오면 이 기지국에 확진환자가 다녀간 동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외산 차들은 한국에 이거에 대응하진 않았잖아요. 코드를. 그냥 거기 지나가면 알림이 계속 와요. 지나가면 또 때마다? 삑삑 오고 운전하는데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도 또 다른 기지국 붙으면 거기서 또 와. 아까 보낸 사람이 네. 모르잖아요. 또 지나가면 또 저 기지국 또 와. 그래서 벤츠는 어떻게 임시 패치를 했다는 것 같고 저 정확히 몰라요. 네. BMW도 그랬는데 BMW는 그 아시겠지만 코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BMW는 코딩 같은 게 사용자가? 된대요. 예. 오. 약간 어떻게 하는 게 있대. 예전에도 보면 뭐 깜빡이 뭘 바꾸거나 막 이런 게 된대요. 그래서 BMW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 코딩을 넣으면 해결이 되는데 볼보는 안 돼요. 안전에 볼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제 차를 받아서 와이프랑 갔는데 볼보 그 자동차 동호 이것 때문에 난리였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 그 알림이 꺼지지가 않아요. 여기 가서 취소 누르잖아요. 한 100m 가면 또 나와요. 유튜브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유튜브 없는데 그래서 궁금하다. 운전만 하면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찍어주세요, 시피님. 근데 그것도 유튜브 유명한 채널에서. 게 또 다른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울산 11번 확진자에 대해서만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꼬였구나. 그 재난 알림 보내는 걸 정부에서 지자체 쪽으로 약간 내렸대요. 네. 뭔가 꼬인 상태인데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계속 내리고 해서 이것 때문에 볼보 운전자들이 거의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계속 그게 뜨는 위험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제 뭐 TV에 나왔대요. 이 이야기가 정부랑 막 했는데 해결이 네. 안 되다가 TV에 나왔는데 어제 제가 낮에 차를 받았잖아요. 차를 봤는데 딜러가 설명해 주는데 그게 계속 떠. 그래서 딜러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동호회를 딱 들어가니까 해결이 됐대요. CP가 이번에 볼보 차 사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대요? 네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보 코리아 이거 안 움직이다가 그 TV 나오니까 해결했다 그러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 의견은 이건 어차피 볼보가 지금 소프트웨어 패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패치 안 됐는데 해결됐으니까 이거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뭔가 문제 있던 걸 고친 거다 이런 이야기.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차를 어제 받았으니까 이거 한번 녹화해봐야지 했는데 끝났어요. 저녁에 고쳐졌대요. 근데 그거 좀 아쉽다. 심각했어. 심지어 한글도 약간 앞에 부분 깨지고 뭔가 네네. 뒤에도 이상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코나 때는 이걸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DMB에도 똑같은 신호가 있나 봐요. 근데 현대 이쪽에선 그걸 구현 안 한 것 같고 외국 버전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지국 기반이고 아까 말한 그쵸. 대로 만약에 그 동네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그러면 차한테 피하라고 이렇게 막 경고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통신 쪽에서 5G나 LTE 이런 거는 잘 지켜서 수출하려고 잘하는데 근데 그 강성우님 쓰신 글을 보면 트위터를 보면 우리나라 표준이 아닌 건 아니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표준에 유럽 표준, 미국 표준, 우리나라 표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표준이랑 미국 표준이랑 EU 표준 세 개가 서로 토관이 다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표준이 그 국제 표준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긴 하다. 근데 뭐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표준의 문제 이전에 알림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그쵸. 그것도 이런 이야기를 정부 지자체가 네. 저희도 똑같은 문제를 인프라 모니터링하면서 겪는 게 네. 모니터링을 좀 느슨하게 걸면 계속 문자 오니까 그쵸. 무시하게 되고 맞아요. 빡세게 걸면 또 빡세게 중요한 거 못 받았고 너무 많이 오니까 무시하게. 장애 그러니까 수준에서 너무 많이 알림이 오니까 안 그 사이에 서비스가 다운돼도 무시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양쪽으로 가도 이제 이게 인터넷 사용자의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액티브엑스 설치하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 보안 설정 내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안내해줬잖아요.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이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보안 설정을 네. 내려서 쓰고 근데 웃긴 거잖아요. 너 우리 웹사이트를 쓰려면 너의 보안 수준을 내려야 돼. 이게 웃긴 건데 이제 너무 경각심을 많이 자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좀 돼버리는 예전에 것 뭐 같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 뭔가 한번 문자 제대로 안 보내서 한번 이제 겪고 나서 지금 했는데 지금 이 사태에선 또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특히 아이폰은 안드로이드는 상관없는데 아이폰은 엮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긴급 재난 문자를 다 끄고 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특정 건물에 예전에 화재 나거나 그러면 보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폰은 다 끄고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걸 국민적으로 다시 켜게 만드는 캠페인을 해도 이제 힘든 수준? 저는 그쵸.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근데 근데 정책적으로 뭐 애플을 협박해서든지 어쨌든 등급을 우리나라도 했으니까 자체 표준에 그러면 한국에는 그게 있잖아요. 전파 표준 그걸 뭐 방통위 통신을 못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통화 안 시켜주면 통과를 되죠. 안 시켜주면 됐잖아요. 그러면 또 해주잖아요. 잘. 예, 예. 왜냐면 아이폰 이 표준을 미국 구현해 놔라. 아이폰 그 사진 촬영은 미국이랑 아니 한국이랑 일본만 나오게 맞아요.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러네. 그거를 이제 그냥 허용해 준 상태에서 지금 재난 문자를 이렇게 보내니까 그러니까 알람을 완벽하게 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시죠, 그거는? 몰라 저 아이폰 안 그러니까 쓰잖아요. 최고 등급 알람은 그러니까 뭐 전시나 이런 거에 대한 알람은 무조건 가요. 아이폰 꺼도요? 꺼도 가요, 그거는. 그건 꺼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알림이 지금 요 설정이 높은 등급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제 삐삐 울리면서 오는 네. 건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좀 어떻게든 CP 말한 것처럼 뭔가 수정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게 좀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좀 정책적으로 너무 남발하고 있다 문자를.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번 모아서 보내주든지 차라리 하루에 한 번 보낼 거면은. 근데 사실 이게 이번에만 문제가 아니라 뭐 작년 재작년 때는 이제 지진 같은 것도 있었어서 뭐 지진 같은 건 뭐 받을 그러니까 만한 괜찮은데 그런 거 하면서 갑자기 뭐 폭염이라든지 날씨에 관한 것까지 막 그렇죠. 보내고 맞아요. 폭염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미세먼지 거죠. 뭐 이런 거 미세먼지 이런 거 보내고 미세먼지 뭐 그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정책 홍보를 여기다 이게 약간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대국민 홍보를 여기다 하고 있는. 그니까요. 그게 과연 근데 이제 그게 그 정도로 나왔을 때 그게 진짜 국가에서 TV 채널을 뺏어서 홍보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면 오케이인데 미세먼지 높은 게 물론 이제 뭐 민감한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일상적으로 계속 보내줘야 될 만한 문제인가? 한 달에 뭐 몇 번씩 받아야 되는? 근데 이거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는 조금 그렇다 쳐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이제 고공급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네, 불만이 네, 많았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의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앱이나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공동 대응하는 어떤 그런 시빅 해커들의 모임 여기 봤어요.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마스크 현황을 알려주는 앱이 나오니까 반대급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되는 그 뭐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앱을 설치하실 줄도 모르고 사용하실 줄 모르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위험지대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난 문자를 끌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모르시니까 그냥 계속 놔두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재난 문자 끄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보 격차의 문제. 아무튼 이게 좀 뭔가 돼서 적어도 아이폰 사용자들이나 안드로이드는 문제 없으니까 큰 OS 두 개 중에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가 그 방송통신법으로 그 전파통신 굳이 제한하면서 아이폰이 1차 출시국에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라고까지 하면서 네.
하는데 뭐 전파야 날마다 똑같은 모드 쓰고 와이파이 쓰고 뭐 LTE 쓰는 건데 그런 걸로 한 달 끌 게 아니라 요런 것 좀 요구할 건 요구해가지고 카메라 촬영음도 했는데 전파 때문 아닌 것 같고 예? 아무 전파 때문 아닌 그러니까 것 같고 어쨌든 방통위가 아무튼 막아놓고 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사진 촬영음도 했는데 네네. 이거 왜 음. 대응은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정부가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없어요. 맞아요.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네. 세게 안 나가니까 알아서 그 등급 구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로컬라이제이션 안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뭐 지금 볼보나 BMW 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국이 로컬라이제이션 쓰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 안전에 관한 이걸 정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BMW나 통신도 그렇고 두 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규제가 엄청 빡세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그러니까 한국의 안전 규정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는데 그건 그냥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만 하고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오히려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그럼 문제인 반대네. 거죠. 어떻게 그럼 보면. 반대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CP가 말한 것처럼 그게 규제가 굉장히 높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높은 부분을 지킨 거지. 아이폰은 낮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낮게 대충 알람을 약하게 줄 필요가 없는 거고 높게만 되면 되는 거니까. 아니죠. 기준을 충족한 거죠. 낮은 걸 해줘야죠. 높은 근데 거는 기본 돼 있는 낮은 거고. 것도 충족은 하잖아요. 알림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낮은 거를 약간 설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국가 입장에서는 충족이 돼 있는 거죠. 알람을 주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해야죠. 레벨을 나눴으면 뭔가 네. 왜냐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지금 플레이스토어 그쪽 규약이랑 상관없이 한국은 아시겠지만 앱 개발자들은 별도 정책으로 그 팝업 알림 뜨는 걸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 키사 통해 가지고 이미 서비스 중인 앱이고 권한을 받을 때 권한 팝업을 필요한 이유를 iOS나 이런 데서 하는데 네. 그거를 굳이 키사 같은 데서 또 한번 체크해가지고 앱한테 너 언제까지 시정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판인데 이거는 진짜 안전에 관한 거면 레벨 나누는 거는 더 할만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필요 없는 데서 너무 과도하게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그냥 관성에 젖어서 그냥 있던 대로 해버리고 맞아요. 사실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아마 이번에 좀 느낀 게 많지 않을까요? 거의 매일 오니까 예전에는 지진 한 번 오고 말고 폭염도 잠깐, 폭염에 잠깐 오고 말았는데 그랬는데. 근데 이건 지진도 지금 계속 오니까 지진도 그게 약간 아까 너굴님이 얘기한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진 왔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온 게 아니라 한 번 오고서 여진 왔을 때 저쪽 지방에 아래쪽 지방에서 나는 건데도 계속 서울에도 알림이 왔었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게 약간 안 알려줬을 때 대한 트라우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좀 그런 것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로 내려가면서 이제 지역별로 더 알람이 세분화되니까 그거를 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서 정책도 좀 일관성이 없어진 것 같고 어디까지 알림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정책적인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약간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방송? 예전 이장님들이 마을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을 위하면 네. 예, 어르신들 폰엔 또 폰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폰이 없는 어르신은 또 없으니까. 워런 버핏은 이번에 투지폰에서 갈아치웠잖아요. 아 그래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도 비싸잖아요. 어르신 요금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워런 버핏은 이번까지 투지폰 삼성 거 쓰시다가 네. 이번에 고장나서 아이폰으로 바꾸셨다고. 아니요 고장나서 아니었어요. 고장나서 팀쿡이 아닌가? 주니까. 아니에요. 팅크 주는 거 계속 안 받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팀쿡이 또 주니까 받은 거잖아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확실해. 자기 돈 주고는 안 샀다 그랬어요. 아 알뜰하신 분. 네. 아무튼 네. 또 하나의 알뜰하려는 기업이 있어서 소개를 하면 삼성이 이제 클라우드 의존도가 우리 생각보다 꽤 높았나 봐요. 엄청 특히 높죠. 이제 아마존 네. 쪽을 많이 쓴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는데 이제 기사에 보니까 한 매년 6천억 정도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비율을 따졌을 때 AWS가 한 6, 프라이빗 쪽에 한 4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삼성에서는 요거를 조금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삼성이 원래 돈 많이 쓴다고 AWS에. 조이언트는 뭐 하는 회사였나요? 예? 조이언트가 뭐 하는 회사였죠? 조이엔트요? 네. 게임 회사였나 무슨 회사였는데
왜요? 조이언트 인수한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이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 이게 뭐 얘기도 클라우드 근데 회사였나? 이게 조이언트는 웹서빙 회사였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작은 회사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약간 스타트업 느낌 아니었나요? 조이언트 엄청 작은 아 회사였을 텐데. 클라우드 서비스네요. 그래요? 맞아요. 조이언트가 그거 아니에요? 아 뭐지 회사? NPM? NPM 아닌가? 네. 근데 왜 클라우드 위키에는 클라우드 컴퍼니라고 써있는데? 클라우드 컴퍼니였을 수 있죠. NPM이라는 이야기가 조이언트 없는데 인수 제가 금액이 헷갈렸나 봐요. 1,800억밖에 안 돼요. 그 NPM 하는 회사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그런가? 엄청 예전에 얘기 나오긴 했었죠. 그 조이언트 아, 인수하는 거. 노드.js 뭐 이야기가 있긴 하네요. 조이언트가 그죠. 좀 서포트 많이 하고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그 삼성 SDS가 이제 프라이빗을 많이 그 구축해 놓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리전이 뭐 꽤 되나 봐요. 다 쓰죠. 왜냐면 삼성폰 파는데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더 적극적으로 쓰게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SDS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되니까 그때 인수했던 조이언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뭐 이런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노드.js 다운로드 페이지 가면은 조이언트가 노드.js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다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아웃사이더님 모시고서 옛날 이야기를 한번. 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네. 네. 아무튼 그게 뭐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에서 조이언트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기사가 뜨고 또 클리앙 같은데 보면 말 많더라고. 또 싸움 났어. 왜요? 왜 싸워요? 항상 클라우드 이야기하면 아직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클라우드 막상 써보면 비싸다. 아, 직접 운영하기 더 싸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거기 또 댓글에 엄청 하고 있는데 금액만 보면 비쌀 수 있지만 지금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그 삼성은 리즌을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그럼 그 IDC 계약 다 해야 되고 그 IDC에 사람 파견해야 되고 만약에 삼성이 지금 뭐 몇만 대 서버 쓰고 있으면 그거 인건비 해야 되는데 꼭 그 클라우드가 막상 써보면 비싸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인건비를 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사실 엄청 큰 건데 연봉 뭐 특히 인프라나 이쪽은 잘하는 사람일수록 연봉이 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단순 업무는 좀 싸도 최소 연봉 5천 잡아도 1,000명 이상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까 뭐 여기 6천억? 6천억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은 데는 이제 클라우드 쓰는 게 좋은데 삼성 정도 되면 뭐 할만하지 않나 이 생각은 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저는 심지어 뭐 네이버 다음까지도 사용자 서비스가 더 중요한 회사라 클라우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 정도 사이즈면 직접 운영할 만하다고는 생각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노력과 인건비와 이거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삼성 정도 돼야지 서버를 운영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내가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들어도 이걸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아마존 쓰는 것보다 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설프게 뭐 서버 한 100대 정도 운영하는 회사가 IDC에서 할 거냐 클라우드에서 할 거냐 했을 때 IDC에 들어가면 일단 인력이 한두 명 무조건 더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버가 100대 정도 되면 무조건 고장이 나거든요. 계속해서.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래서 SDS가 이거 운영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했다가 뭐 잘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만 국내 4개 해외 13개라 그러는데 이미 많긴 한데 사실 애플 보면 애플도 지금 AWS 섞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네. 애플이 데이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도 글로벌 데이터 센터 하는 건 자기들이 힘이 붙이는 거 약간 그 제조를 그 대만 폭스콘에 맡긴 거랑 비슷해요. 네. 네. 제조 직접 하면 뭐 더 단가는 낮출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얻는 이점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많아도 AWS나 구글이나 MS만큼의 파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아마존 MS 거기 시가총액이 미국 주식에서도 탑 티어인데 물론 삼성은 한국의 탑 티어지만 거기에 네. 비할 바가 못 되고 삼성은 또 하드웨어가 중심인 상태에서 제 생각 이 기사 보고 그 생각은 들었어요. AWS랑 가격 협상하려고 약간 뿌린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 그 생각도 정도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는 다 인프라를 코드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졌는데 삼성도 그런 거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테라폼 같은 거 많이 쓰신다고 들었는데 SDS로 옮기면
그 코드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마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아마 테라폼 그거를 오픈스택 붙일 수 쓰겠죠. 있을까? 프로바이더를 만들려나? 네, 오픈스택 쓰겠죠. 오픈스택은 테라폼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픈스택을 안 쓸 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긴 해요. 그렇긴 하죠. 그 정도 규모로 구축했을 때 그러니까 사례가 거의 오픈스택밖에 없는 대규모 오픈소스로 이제 진짜 구축한 오픈스택 거죠. 안 쓰고 이거 진짜 스택으로는- 직접 서버 운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무조건 오픈스택일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결국에는 뭐 데이터 센서가 들어가면 다른 레이어가 필요한 거니까 네. 그 SRE 책도 보면 처음에 2장이었나? SRE가 커버하는 범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데이터 센터 설계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IDC 열 효율.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예전에 IDC 지으면서 막 열 이걸 시키는 거에 대한 방법론이 엄청 많잖아요. 네. 왜냐면 그거를 조금만 아껴도 전체 서버비가 확 다운되니까. 근데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은 막 진짜 저기 외지에도 막 짓고 하니까. 알라스카 같은 데다. 근데 지금 MS나 구글이나 아마존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 보면 걔들도 아무리 글로벌에서 해도 한국에 직접 원하는 대로 막 짓거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IDC 운영하는 데다 임차해서 하긴 하는데 네. 삼성도 반대로 외국에 나가면 뭐 똑같이 임차하긴 하겠죠. 삼성은 할 만한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얘기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설계하신 분 없나요 주변에?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막 이야기 인터뷰 이런 거 찾으면 은근 많아요. 아, 그거 그래요? 지을 때 공개한 것도 많고. 설계하신 분 한번 모셔서 모셔주세요. 근데 그때가 그러고 보니까 한참 붐이었던 것 같아. 직접 네이버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 지을 때가 진가가 AWS다가 넘어가 직접 데이터 센터 지었었거든요. 물론 다시 롤백했지만 해보니까 안 되겠다면서. 어디도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 진가 말고 되게 유명한 데도 하나가 진가 아니에요? 아니 진가 말고 넷플릭스도 넘어갔죠. AWS로. 넷플릭스였나? 넷플릭스는 원래 데이터 센터 지었는지 자체적으로 모르겠던데. 지었었을 거야, 한번. 네. 넘어가는 아무튼 걸로 알고. 진가도 유명. 그때 막 짓던 게 페이스북도 그때 지었고 막 애플도 막 그때 지었고 한창 짓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참 힙했군요 데이터 네. 센터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막 더 크기 전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애플도 막 같이 쓰고 하니까 근데 네이버는 약간 유독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서 네이버도 아마 글로벌 하는 데는 아닌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또 자체 글로벌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삼성 수준의 글로벌은 아니니까 네이버가. 네. 근데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 지금 용인에 또 결국 다시 하나씩. 아 용인 말고 어디 판교였나요? 다시 선정했잖아요. 그때 원래 용인 한번 어그러지고 네, 용인. 아. 2차 데이터 센터. 네네네네. 용인 어디로 몰라요. 선정했었죠? 판교였나? 저 기억이 관심 안 나네. 이게 별로 없어서. 판교였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유치 경쟁 치열하다 뭐 얘기는 네. 얘기했죠. 네. 제가 예측했던 건 판교였는데 그때 네. 결정이 됐어요? 됐던 것 세종 같은데. 세종시? 예? 세종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세종도 그때 세종 후보긴 맞는 했던 것 것 같은데? 같아요. 세종 데이터 센터 아시아 챔피언 노린다? 그래요? 세종. 세종시로 확정됐대요. 네, 세종시로. 아, 2022년 준공 예정. 그렇군요. 어? 아, 2년이나 2022년. 남았구나. 네네네. 22년. 얼마 안 남았네 2년이면. 넷플릭스 찾아보니까 2016년에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었고 그걸 다 아마존으로 옮겼고 네. 기사에는 이제 DVD 비즈니스만 이런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다. 그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네. 또 그리고 이번 삼성- 주에 엄청 큰은 아니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한테는 살짝 재미있는 재밌는 뉴스가 거예요? 하나 있었죠. 아니면 싫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얼마나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개인마다 다른 것처럼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전 그분들의 포지션이 궁금해요. 기덥이 MS에 인수됐을 때 기덥 안 쓰겠다고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아, 만약에 그 중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있으면 NPM도 넘어갔는데 NPM 안 쓸 건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NPM은 백엔드가 얀도 백엔드가 NPM이랑 같은 거예요? 그 패키지 얀도 서버는 NPM 서버 쪽 그냥 쓰는 인터페이스만 걸로 다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 서버인가? 서버겠죠? 그렇죠. 근데 회사겠죠? 그래서 NPM이 회사일 거예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깃허브이 원래 npm 레지스트리를 내부적으로 제공할 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레지스트를 제공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그냥 npm 사서 같이 통합해서 그럼 유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유료인데. 그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 레지스트리는 유료예요. npm 쪽에서도 레지스트리 프라이빗하게 운영하고 돈을 받았었대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유료로 이제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퍼블릭은 뭐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시너지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나 혼자 하겠다. 통합되면은
구글이 만들었나? 저 잘 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저도 잘 페이스북이 몰라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쪽 차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 근데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는 지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타입스크립트 쓰는 거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요. MS가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VS 코드 뭐 이런 네, 것들 VS 코드부터 시작해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워낙 좋으니까. 그쪽은 그렇죠. 이건 근데 얼마에 인수됐고 이런 말은 없나 보네요. 아직 네. 근데 NPM이 회사였어요? 회사였을 거예요. 걔네 아니 프라이빗 아니고. 적자였대요 좀. 심각한. NPM 운영하는 게 무슨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긴 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 기덥 레지스트인가 뭔가 내놓을 때 좀 힘들 것 같았는데 근데 레지스트리들이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도 이제 파이피를 아직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해줘도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게 제일 좋죠. 자생하는 게 기업의 좋은가요? 힘을 안 받. 그 루비잼스 같은 경우가 네. 뭐 물론 이제 트래픽이 많이 적겠지만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공개한 거 보면 AWS 서버 비용 같은 거 다 공개했거든. 몇 천만 원 넘게 나와 1년에. 네. 몇 억인지 몇 천만 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거를 루비콘프나 뭐 이런 비용으로 다 충당했다고 했거든요. 네, 후원이랑 네. 그런 컨퍼런스 네. 비용 다 충당했다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후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걸 좀 사업으로 키우다가 보면 오히려 그 사업의 마이너스를 기업에 이런 자생할 수 있는 걸 깎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잼스나 막 여기만 딱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회사로 돼버린 거잖아요. 루비잼스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요. 프라이싱 회사 아니에요. 정책도 없어요. 프라이빗에 대한. 네. 프라이빗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루비잼스는 회사가 아닌데 npm이나 뭐 이쪽은 다 회사가 되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어바웃 컴퍼니가 있네 npm.js. 워낙 원래 많이 써서 회사였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네요. 좀 그런가? 후원으로는 이쪽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 이쪽도 생각해 보면은 그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노드.js가 없었으니까 네. 잘 모르겠고 옛날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바우바 같은 거 썼었고 음. 트위터에서 나왔던 거.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npm으로 쓰고 프론트엔드 개발도 다 이제 노드 기반이 됐으니까 네. 그럼 다 npm으로 넘어와 버리는 상태라서 이게 어느 시점부터 회사였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긴 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npm은 진짜 돈 많이 나가겠다. 음. 노드 개발자 장난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체 트래픽이 대부분 npm 다운로드라고. 아 근데 잘 아니, 그게 노드 모듈스가 컴퓨터 한 대마다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 네네네. 폴더마다 또 맞아, 받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원래 진짜 그런 걸로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도커잖아요. 아 그쵸. 도커 허브에다가 있죠. 1기가짜리 올려도 네. 되냐고 한 계속 물어봐. 근데 잘 도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기본 레이어가 저기 어딘가 대부분 우분투인 경우도 많고. 그렇긴 한데 내가 받으면 어쨌건 1기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컴퓨터에서 적어도 그 중복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npm은 프로젝트마다 네. 내가 비효율적이긴 하죠. 네. 네. 받으니까. 그래서 그 같은 거는 그냥 그런 문제 없애려고 하는 건가? 그거는 그냥 기덕. 기덕. 근데 깃허브이 되게 좋으면서도 안 좋거든요. 그때 이번에도 바뀐다고 하던데 모듈 쪽이 그것도 들어보면은 아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루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버전 유지해 주는 건 되게 잘했던 것 같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 같은 거 유지하고 근데 문제 있었던 게 npm이나 파이썬은 잘 모르겠다. 문제 한 번씩 있지 않았어요? npm도 뭐 패키지 삭제해서 한번 문제 있었고 파이썬? 그쪽도 맞아. 그쪽도 문제 있었어요. 네. 막 어제 기덥으로 이제 그렇게 바로 땡겨오는 거 이야기를 하다가 네네. 고는 거기에 의존이잖아. npm은 네. 뭐 서버라도 있지. 네. 고는 기덥이나 이런 주소에 의존인데 그 개발자 그 프로젝트 지워버리면 나중에 빌드가 실패하고 그러네요.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대문자로 막 소문자로 바꿔버리거나 리다이렉트 안 그 시켜놓으면 이름을 바꿨다고 했어요. 레퍼지토리를 해. 네. 자기 유저 이름 바꿔버리면 또 리다이렉트 옵션을 아이고. 만약에 안 켜면 네. 그 프로젝트들이 다 깨지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누가 이름을 바꿔서 엄청 많이 쓰는 모듈인데 도커랑 쿠베랑 다 빌드 안 되는 상태 됐었다고 한번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있고 이번에 기덥이 MS 그 미국 정부 때문에 특정 개발자 계정 막아버리면 네. 또 다 깨지는 거잖아요. 개발자들은. 그래서 음. 기덥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아나천님이 말하기로는 기덥 장애 나면 개발 못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러니까 장애 났을 때 또 생각하면 기덥 장애 났을 때 고 빌드가 안 되는데 기덥 장애 나면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막. 못하니까. 근데 큰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긴 해요. 기덥 시스템이 고에 그쵸. 네네.
그러니까 다들 예상되는 번들링 그건 하시니까. 있는데 네. 번들링 하니까. 근데 번들링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번들링 남의 코드를 내 거에다 집어넣고 쓰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썼을 때 되게 안 좋은 게 결국에는 내가 수정한 코드가 아닌 부분이 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 그것도 싫고 그렇다고 밖으로 빼는 것도 싫고 아 이상해.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죠. MS가 금액은 안 써 있나요? 아마 금액 공개 안 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작은 이런 딜 같은 경우는 구글도 막 마케팅 회사 이런 거 인수할 때는 금액 공개 잘 안 하더라고. 그렇죠. 재밌네. 또 이건 뭐예요? 뭐야? 너굴님이 트윗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이제 그러니까요. 4시에 퇴근하면서 네네. 이 트윗을 남겼는데 어제 이제 회사가 살짝 장애를 한번 겪었어요. 좀 옮기신 회사. 네, 옮긴 회사에서 그 V리뷰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얘네가 이제 하는 것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로직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때 V리뷰요? 우리 한번 설명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네. 이제 방송 다 끝날 무렵이라서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지만 다음엔 앞에 한번. 네, V리뷰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V리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영상 리뷰를 쉽게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요. 그래서 구동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물건을 사서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배송을 추적을 해서 배송 완료가 되면 그날 저녁 7시에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이 카카오톡을 와요. 쓰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뭐 물건 사셨죠? 이러면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리뷰를 네. 남겨주세요. 그거를 쇼핑몰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카카오톡에서 직접 리뷰를 남기면 그 리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동영상을 거기서 바로 찍어서 올리면 동영상 리뷰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그 알림톡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안 가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추적을 하는데 이제 단편적인 어떤 정보들이 막 여기저기 떠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네. 근데 그러니까 어제가 저녁. 아니고 그저께 밤 11시에 그저께? 네. 그러니까 그저께 밤 11시에 어떤 트위터에서 뭐 카카오톡 메시지가 잘 안 가는 것 같아. 뭐 이런 약간 어제 저녁 아니에요? 그저께예요? 카카오장에 어제 저녁이구나. 아, 어제 제가 저녁. 지금 네네. 밤을 새서 약간 조금 시간 개념이 네네. 어제 저녁 11시였어요. 그게 있고 실제로 어제 낮에 그 좀 더 큰 규모로 카카오톡이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애랑 관련이 직접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API는 카카오톡 알림톡이라는 그 API 쪽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내부 로직을 이제 저는 들어간 지 2주 됐으니까 이 알림톡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막 열심히 보고 뭐 이렇게 약간 그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뭔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저녁 8시부터 파기 시작한 거예요. 7시에 이제 저희가 알림톡을 원래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발송을 중단시키고 이제 8시부터 파기 시작해서 저녁 먹고 와서 결국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3시 넘어서 발견한 게 특정 문자가 알림톡에 들어가 있으면 카카오톡에서 씹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림톡 에러를 주는 게 API. 아니라 네. 그냥 받긴 받고 네. 보내진 않는. 네. 그러니까 안 받아줬으면 차라리 네네네. 센트리라도 떴을 텐데 그쵸. 받아주고 근데 그걸 발견한 그날 마침 카카오톡 장애를 겪었고 네, 더 그쵸. 헷갈리게. 그러니까 전날 장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 장애 때문인지 아닌지 막 모르다가 네네네. 장애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안 가니까 네. 뭘까라고 계속 추적했고, 우리 일단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인프라 쪽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 서비스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코드를 계속 보고 막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 1월쯤인가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때는 요번에는 문제가 됐던 문자가 퍼센트 문자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샵 문자였나 그랬는데 샵 문자는 이제는 잘 되고 네네. 퍼센트 문자가 근데 보통 알림톡에 퍼센트 문자가 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렌더링해서 보낼 때 알림톡 보낼 때 당신이 이 물건 사셨죠? 라면서 물건 이미지랑 물건 그 이름을 같이 보내요. 근데 요즘 쇼핑몰들이 물건 이름에 뭐 100% 순면 아니면 뭐 60% 할인 뭐 이런 문자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렌더링해서 보냈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뭐 안 보내고 이러니까 한참 헤매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한 분이 그거를 팠는데
예, 퍼센트 문자에서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참 이거 근데 저희도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긴 한데 네. 어제 카카오톡 장애 때 누가 공유를 해주시긴 했었거든요. 6시 58분. 그리고 트위터에도 그게 올라와 있어요. 네. 카카오 팀 트위터에 보면은 6시 43분부터 7시 16분까지 잘 안 됐다고 네. 그런 게 올라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카카오 알림톡 보낼 때 그게 뭐 XML인가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죠? HTML인가? 지금 저희는 이제 직접 보내지 않고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서 보내는 거라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카카오 형태로 보내는지 알림톡 모르겠어요. API가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코딩 문제 이런 게 자체적으로 또 카카오가 아마 이스케이프 처리한다고 네.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스케이프를 처리해서 보내주든가 왜 안 받아주고는 그거를 넘겨주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제 OK 떨어뜨리고 안 갔다는 거잖아요. 원래 알림톡은 또 그것도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긴 하구나. 알림톡은 그 사람이 카카오톡 가입 안 하면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근데 에러 났다고 문자로 보내주진 않는 거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의존하는 서비스가 장애가 이렇게 뭔가 생기니까 조금 디버깅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발견을 하고 해결을 해서 다행히 오늘은 다시 알림톡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퇴근했네요. 다행히. 이런 거 블랙박스죠. 테스트해야죠. 그러니까 테스트 넣어야죠. 이제 자동화 테스트 넣어서. 근데 그럼 그 알림톡이 어떤 애들은 가고 어떤 애 안 가고 계속 그랬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샀던 상품 중에 퍼센트 문자가 들어간 제품명이 있으면 안 가고. 그래서 랜덤하게 처음에는 보인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사람은 잘 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 테스트해 보면 나는 안 와. 그런 게 힘들죠. 네. 카카오에 그게 없죠. 카카오 개발자 센터에 문의했어요. 그러면 그 텍스트 그 카카오 알림톡 문의 센터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정보의 단편들만 흘러가고 있는 게 어떤 분은 또 이제 거기에서 자기네 서버 주소를 HTTPS로 했더니 안 되고 HTTP로 하니까 된다. 뭐 이런 거를 또 한 그 저희가 장애를 한참 디깅하고 있을 때 한 몇 시간 전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인가 해가지고 또 해보고. 다른 사람이요? 네. 네. 했더니 또 게시판이죠. 그건 아니야. 카카오 개발자 센터 그런 게시판에 알림톡이 따로 문의하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림톡 문의하기 쪽이 따로. CS 쪽은 없어요? 돈 내고 쓰는 건데. 아니요. 돈 내고 쓰지 카카오는 그런 거 않을 거예요. 없어요. 아 진짜요? 돈 내고 쓰는 거죠. 돈 내고 쓰는 알림톡은. 거. 알림톡은 돈 내고 알림톡은 쓰죠. 건당 SMS보단 싸요. 건당 내요. 건당 내기는. 해요. SMS보단 네, 싼데. 그러니까요. 그러네. 근데 카카오 뭐 저희도 이제 아는 사람한테 좀 하긴 하는데 가끔 알림톡, 친구톡, 삼당톡 여기 밑에 있네요. 네. 카카오 이 디벨로퍼스 데브톡에. 근데 가끔 답변 잘 해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AWS나 뭐 이쪽이랑 잘안 다른 건 가요. 이런 거죠. 장애 났을 때 물어보면 약간 돈 안 받고 하는 데는 걔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돈 받고 하는 데는 이제 좀 신경 써주긴 하겠지만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안 하는 회사 거를 쓴다는 게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이버는 물론 비즈니스 플랫폼 하긴 하지만 그게 메인 서비스가 아니거나 자기들이 메인으로 쓰지 않는 거를 우리가 메인으로 쓴다는 건 좀 이런 면이 부담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알림톡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팔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제 생각에 카카오에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미느냐를 생각했을 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는 뭐 싱크도 만들고 했지만 싱크가 뭐예요? 그 카카오 유저 정보를 그 서드 파티 서비스에 넘겨주는 거. 그래서 그 위챗처럼 하려고 하긴 네네네네. 했지만 위챗이 미는 방향이랑 카카오랑은 약간 방향이 달라요. 카카오는 위챗이 하는 걸 조금 따라하는 느낌이고 네네네. 그냥 쟤들 하니까. 근데 위챗은 거기에 그냥 올인한 자기들이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잘 안 만들고 플랫폼만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채팅 플랫폼에 결제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좀 만들어봐 이거고 카카오는 이제 그거 기반으로 뭐 이런저런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카카오는 웹툰도 하고 뭐 페이지, 네. 뭐 음악 이런 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게 밀어주는 많잖아요. 느낌은 안 들죠. 이 그쵸. 서비스 자체에. 그러니까 잘 안 됐을 때도 막상 응답은 별로 없는. 여기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 기회에 카톡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위챗으로. 고민을 많이. 위챗 라이브. 국내에서 위챗은 아닌 것 같고. 중국 진출하나요? 페메 뭐 이런 거 네? 생각하고 있어요. 페메? 페메 어린 친구들은 많이 쓰니까 네. 어린 친구들은 거의 근데 페메는 전화번호로 뭐 그런 네, 게 없을 것 간대요. 같아요. 특정된대요. 네.
등록했으면 처음에 가입할 예. 때. 가입할 근데 때.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전화번호 없으면 거의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페이스북이. 그래요? 예. 재밌.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어린 친구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니요. 만 13세 이하는 이메일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부모님 동의를 얻거나 부모님 지메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메일이 안 돼요. 그냥 VPN 써서. 미국은 더 심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메일을 못 만드니까 페이스북 계정 못 만드는 거죠. 이메일로 아니, 만들려면. 미국은 근데 개인정보 입력을 할 때 주민번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낙교님은 그런 개념 없어서 낙교님 생일을 항상 가짜로 입력하더라고 보니까. 생년월일을 그냥 대충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제가 해봤는데 네. 미국에서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가짜로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1980년생이라고 나는. 그게 어떤 식으로 그건 막혔는데 돼요.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아니요, 지금. 그거는 알 수는 될것 없어. 같은데. 네. 그러니까 1900 내가 80년생이라고 하면 돼. 내가 이제 사실대로 2020년생이라고 하면 안 된다겠죠. 아무래도 그랬구나. 추가서를 받을 것 같고. 저는 기억나는 게 뭐 딴 얘기긴 한데. 여기 트위터 가입. 맞아, 트위터. 그거 뭐 44 2020년생이라고 원래 가입했을까요? 44비치 계정인가 그거 만들 때 계정 날짜 그 생일 입력하라 계속 하니까 네. 그거를 입력했거든요. 그 그날 만든 날짜를 네. 2019년 뭐 몇 월 네. 며칠 하니까 바로 차단됐어요. 이런 분들이 풀리지도 있더라고요. 저 와이프도 생일을 꼭 가짜로 입력하는 거 가입할 때 해서 나중에 못 찾아. 근데 트위터는 그 있더라고요. 아마 구글도 네. 비슷할 것 저 같아요. 일부러 가짜로 입력하진 않아요. 생년월일이 특정 나이 이하 안 되면 받아주고 못 쓰게 할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원래 애들이 더 영악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굳이 뭐 못할 것 같진 않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생년을 지금 바꿔도 보면 되면은. 국가별 구글 계정 연령 제한에 미국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그거를 생년월일밖에 체크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런가? 그쵸. 아마도. 근데 그건 내가 입력하는 거니까. 그 소셜 뭐 그거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었어. 그때도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짜로 넣을 수 있었으면 저도 테스트를 했을 텐데 그게 못 넣는 뭔가 있었어요. 그런가? 나중에 한번 해보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글 계정을 이제 가짜로 만드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있어서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그 방법은 자기 기존 계정이 있어야 돼요. 기존 계정이 있고 안드로이드 폰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전화번호를 받아요. 구글 계정이 요즘 전화번호로 아마 그 본인 인증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나이 같은 것들이 아마 특정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긴 휴대폰 인증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뭐요? 구글이요? 아니에요. 안 하나? 옛날에 만들어서 그래요 계정을. 아니요. 저 구글 계정 엄청 자주 만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자주 만들긴 했었는데 잘 모르겠다. 아무튼 힘들긴 네. 힘들 수 있겠죠. 어린애들이면. 네. 근데 왜 얘기하고 있지? 몰라요? 그거 페이스북 아시냐고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메일로 페이스북을 못 만드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전화번호가 많이 연동돼 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 정도. 네. 트위터. 일본은 트위터만 있었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트위터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린 분들은 되게 많이 쓰는 네. 것 같아요. 네. 팬클럽이 다시 트위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이돌 쪽 네네. 이런 쪽이 다 트위터에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 팬덤이. 저랑 다른 트윗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세계예요. 네. 약간 그 주제가 다르면은 모여 있는 사람 다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UI는 똑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른. 알 수 없어요.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팔로잉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편향? 그쵸, 편향이죠. 끼리끼리 아무튼. 모이게 되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그만하시죠.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Standard output. FM.